남조선에서는 비행기 타고 출퇴근한다더라. 막 어떻게 왜 가능하냐고. 근데 이제 비행기라는 게 진짜 북한에서 살면은 죽을 때까지 한번 타볼까 말까 한 그런 거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타고 출퇴근한다고 그래서 뭔 소린가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국내선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유엔 사무총장 이제 이게 이제 남조선 사람이다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하실 때인 것 같은데 거기에 책임자를 한국 사람이 한다라고 하니까 대체 그러면 남조선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길래 거기에 책임자를 하고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가름한 거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 중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한국에 대한 소문을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되게 가까운 한두 명한테서 그냥 들어서 그 사실을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남조선에서는 1억 모으기 운동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 막 그 군방이었을 것 같아요. 그 1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렇게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큰 숫자니까 써본 적은 없는데 1억이라고 하길래 그냥 1억은 얼마나 될까?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이제 100만 달러 정도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멈출까? 그걸 그때 말씀하시는 게 원래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중에 깡패들이 이제 자기 구역 정리하면서 이제 돈 안 내는 그 주점 같은 거 이제 막 뒤집어 막 돈 내라고 그러고 막 그거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그 아주머님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1억원이었다고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팔아서 1억을 먹는다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의미를 알죠, 대충.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좀 매치가 안 됐어요. 그렇게 뭐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한마디로 핍박받는 느낌인데 막 뒤집어 엎고 짓밟히고 이런 느낌인데 그 와중에 그런 큰 돈을 먹는다고 하니까 사실인가? 뭐 이런 내용을 또 말씀드리니까 또 그 비슷한 걸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았구나. 아무래도 조금 이제 통제는 하는데 제일 관심 있는 것이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남조선에 대한 관심이 제일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북한 속에서. 게다가 이제 교육받은 거랑 너무 다르니까 드라마가 들어올 만큼 들어와서 잘 산다는 건 다 아는데 대체 어느 만큼 잘 살아야 하는데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들었었는데 막 남조선에서는 비행기 타고 출퇴근한다더라 막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왜 가능하냐고. 근데 이제 비행기라는 게 진짜 북한에서 살면은 죽을 때까지 한번 타볼까 말까 한 그런 거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타고 출퇴근한다고 그래서 뭔 소린가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국내선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은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 그 유엔 사무총장 이제 이게 이제 남조선 사람이다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하실 때인 것 같은데. 유엔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큰 국제적인 기구라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자를 이제 그 한국 사람이 한다라고 하니까 대체 그러면 남조선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길래 거기에 책임자를 그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가름한 거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거든요. 8년 전부터 간 거였던 것 같아요. 2000년대부터 2008 세계진 티셔츠가 더 와요. 무슨 베이징 올림픽 한다고 막 북한에서도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자서 20년 전에 이미 올림픽 했어. 그래서 88 올림픽으로 아버님이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어떻게 우리 아빠는 그걸 어떻게 알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시아에서 제일 그 중국이 지금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보다 20년 전에 더 잘 나갔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밖에 안 되는데 그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야 키운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죠. 세계 10위 안에 한국이 들어간다. 근데 정말 과장되게 GDP가 뭔지도 모르면서 GDP가 3만 불이라더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3만 불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잘 산다는 소문이 막 있다 보니까 숫자가 좀 오버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남조선 하면은 되게 잘 산다. 이제는 세계에서 막 허통칠 만큼 잘 산다 이런 소문은 많이 퍼져 있죠. 기억에 남는 생활총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9살부터 15살 그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때부터는 청년동맹에 가입해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생활총화를 했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계속 버는데 계속 이제 생활총화를 꼭꼭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어떤 이야기 말씀 같은 걸 이제 인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뭐 내가 이렇게 못 살았다.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부터 딱 띄워놓고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갑한 거를 내가 비판하려고 하면은 조직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를 인용해주고 그다음에 내 비판을 하고 여기서 상호 비판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호상 비판이라고 하는 그걸 하거든요. 내 비판은 어떻게 짜낼 수가 있는데 네, 호상 비판이 제일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너가 나 해라, 내가 너 할게 막 서로 약속하고 친구들끼리 의가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누구 비판하겠습니다 하면 가만 앉아있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고치겠습니다 하고 앉아야 되는 그런 건데 그 몰타에 해외 노동자로 선발이 되어서 나갔을 때 몰타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생활총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답답했었는데 거기서 또 규정이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 외출을 나갈 때는 꼭 4명에서 나가야 된다. 4명 이상. 혼자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친구들 같은 그 방에서 숙식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다가 좀 늦었어요. 주말에 볼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1시에 들어왔어요. 숙소에. 갑자기 이제 사전투쟁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4명을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비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한참 그 북한에서 뭐 참대처럼 우리 당마를 보면서 살아가자, 불쓰게 살아가자 막 이런 어떤 구호가 나돌던 때였어가지고 갑자기 뭐 니네 동네 갈대처럼 살지 말고 참대처럼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갈 때가 북한에서 갈 때는 여기 왔다 그래서 저번 주에 황색바람 들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그래요. 참대는 당만 바라보는 사람을 이제 충성분자를 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를 갈대라고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정신 번쩍 들었죠. 아니 하다 나한테 갈대라고 한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고 그 생활총화는 진짜 그때 해외 나가서는 생활총화 주된 비판 내용이 그거였어요. 내가 일을 잘 못해서 혁명가업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당의 충성 작업을 보러 나갔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당의 충성 작업을 이제 바치는 건데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월급을 요거밖에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했었고 일을 제일 못하는 친구를 계속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덩어는 막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막 아예 당의 경험업자로서 열심히 일을 못했다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비판을 했었었죠. 생활총화는 너무 많이 했어서 자아 비판, 자기 비판이랑 허상 비판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자아 비판도 일주일에 뭔가를 하나 잘못한 게 있어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좀 많았냐면 중학교 가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못 주다 보니까 버스가 정전돼서 잠깐 멈춰서 늦었어요. 그래서 뭐 10분 늦었어요. 근데 막 헐레벌떡 뛰어가면 가는 와중에 이번 주 생활총화가 생겼다 역할이라고 자아 비판할 때에도 뭔가 아주 심각하면 안 되거든. 회사에게 모시고 다니는 뭐 초상화에 내가 뭐 이렇게 스크래치를 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사생적인 문제니까 그런 결함은 범하면 안 되고 직업 같은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혹은 실수로 늦잠 자거나 해서 된 거니까 그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허상 비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지각한 애들 시험 봤는데 시험 성적 종합해서 꼴등한 애들이 완전 집중 포화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좀 못하겠어요. 원래 생활총화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고 그 생활총화 뭐 3시부터 4시까지라면은 그 시간 지나갈 때까지 붙이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같은 거에 생기니까 허상 비판할 사람 없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이제 비판을 하려고 빨리 다 나가는 거예요. 그날 다 같이 생활하니까 뭐 얘가 언제 지각하고 얘가 시험 점수 나고 빨리 다 아는 상황에서 비판받을 사람이 내 눈에 보이거든요. 비판할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내 잘못 대충 말하고 그다음에 난 어성으로 비판합니다. 편하게 하는 거죠. 시간 남고 내가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할 만한 애들이 이미 다 비판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별로 결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애를 비판하자니 그 애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것 같고 아까 말한 막 아무리 봐도 비판할 사람 없고 하면 내가 너 할게 너도 다음에 나 해 나중에 또 이렇게 서로를 비판 못하게 해갖고 이번 주는 내가 이렇게 다음 주에 내가 나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황당한 분과는 거 없어요. 황당하게 저는 그래서 북한에서 아주 생활을 잘했습니다가 비판은 안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총화가 너무 이제 구색맞추기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뭔가 발전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해서 솔직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자주 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돼갖고 나중에 유학 나가서도 생활총화를 했거든요. 토요일에 가서 했는데 생활총화를 이렇게 진행하는 책임자조차도 이제 형식적으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생활총화 할게요. 몇 번에 와서 토론해라고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다가 안 나오고 있으면 빨리 나가 빨리 밥 먹자. 그러면 나가서 그래 형식적으로 또 하고 진행하는 사람이나 나가서 토론하는 사람이나 피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북한의 중고등학생 삶과 한국 중고등학생 삶의 차이는 어떤가요?
배우는 내용부터가 완전 다르죠. 예, 저는 정말 여기 와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 머리가 좋은 그 시기에.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표현하는 게 사진기 같은, 맞아요. 무엇이든 보면 바로 그냥 기억해버린다. 사진처럼 기억해버리는 나이다라고 하거든요. 10대 초반이니까. 그때 이제 정말 그 쓸데없는 혁명 역사 이런 걸 배우고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부터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메모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메모리에 쓸데없는 저장을 다 그걸로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날짜도 잊혀 앉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 뭐 했다는 날 하면은 이제 북한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애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카드 섹션, 네, 그것도 다 이제 중학교 애들이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을 그렇게 막 동원시켜도 돈 한 푼 안 주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수업도 안 참가시키고 이제 그렇게 행사에 동원시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다. 5학년, 6학년을 거의 그때 이제 미적분 배울 때였거든요. 미적분을 배우긴 뭘 배워. 그냥 미적분 배울 시간에 나가서 저는 이제 그 아리랑에서 뭐 했냐면 곤봉 체조를 했는데 남자들은 다 카드 섹션하고 여자들은 이제 이 곤봉장 이제 리듬 체조를 했었는데 야, 좀 신기한 게 대한민국에 와서 한 20년 만에 곤봉을 드니까 그게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바로 돼요. 네, 다리만 못 찢었을 뿐이지 2년 동안을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시키니까 그 어린 애들이 얼마나 이제 그 열악했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13살, 14살 되는 애들이 지금 엄마 품에서 한창 어리광 부리면서 뭐 아침에 밥 뜨겁다, 밥이 차다 이렇게 투정 부릴 나이인데 그때 그 조직이라는 곳에 이제 망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팔못 붙이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당연히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북한에 남아있는 그 친구들한테 참 이건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북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좀 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 가는 게 목표인 친구들이 분명하게 있고,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좀 더 간부가 되거나, 뭐 좀 잘 사는 집이거나 하면은 더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간부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승진시키려고 대학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학교라도 보내서 이제 여자들은 대부분은 시집 잘 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시집 잘 가는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가 요리 전문학교 하나 나오면 그래도 여자가 요리를 전공했다 그러면 뭐 시집 가는 거는 되게 문제는 없거든요. 또 나름 또 이제 인기가 있는 직종이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그렇게 좀 많이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여자들은 시집을 잘 가는 직종 그런 쪽에를 이제 빠지려고 하고 남자들은 뭐 공부를 좀 해서 군대 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이제 사람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이 다 군대를 가기는 하니까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꿈 뭐 이런 건 없지 않을까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 알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고 하거든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꿈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너의 꿈이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과서처럼 대답하는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장군님이 참대 아들딸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라는 게 내가 꿀 수 없는 나라고 지정해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특목고 과정을 거쳐서 내가 대학 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권력이 있다. 이런 집 애들은 한 번쯤은 꿈꿔볼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군님 군대가 되는 거니까 120개월 나가서 군사복무 열심히 하고 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 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두 분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봤자 한국에서 공부하면은 내 앞길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이대 가고 뭐 법대를 가든 하면은 탄탄대로가 펼쳐지잖아요. 나는 뭐 스트레스 받을지라도 직업에서 그래도 어쨌든 먹고 사는 건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그것도 별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간부여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직전까지 밀어주지 못하는 이상에는 공부만 해가지고는 절대 못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 아빠 다 공부를, 저희 오빠도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전혀 뭐 아니, 월급밖에 없었고 3, 4천 원? 그래도 제가 이제 외야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좀 받아오고 해서 제가 제일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 제일 돈 잘 벌어온 사람이 제일 집안에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분명 미니 씨는 남들보다 두뇌가 비상한 거는 이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말하지 마. 이게 여자라서 갈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정말 수제설이 들어도 여자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적인 신뢰로 보면 북한의 여성의 이제 인권, 그러니까 차별 뭐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공부랑 일단 담을 쌓았고 저는 이제 예체능 쪽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해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군인이셨는데 아빠의 한 달 월급이 대한민국 돈으로 1,000원이었어요. 달러로 1달러.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절대 월급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제 북한은 그 법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는 항상 그 돈이 부족한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크면 꼭 돈을 버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가 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창 북한의 그 해로 이제 그 파견을 나가서 평양냉면을 열심히 팔면 아버지의 월급에 160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숫자 계산 좀 해봐봐. 그 있잖아. 아빠가 1,000원을 받는데 내가 16만 원을 받으면 160배 맞지? 그치? 숫자적으로 160배. 일단 그래서 대한민국 돈으로 16만 원. 이제 달러로 한 140달러, 150달러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가 항아리만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열과성을 다해서 매달렸죠, 거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캄보디아란 나라에 날아가게 됐는데 거기 날아가서 이제 평양냉면을 팔게 됐었습니다. 평양냉면이 이제 한 그릇에 8불이었거든요. 뭐 굳이 평양냉면 맛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해드릴게요. 더럽게 맛없습니다. 8달러짜리를 파는데 150달러밖에 안 되는 건.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16시간을 하루에 일하면서 한 달 30일을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16만 원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하루를 어디 일당을 다녀도 이거 이러면 악덕업주로 고소당할 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법에 걸려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메가폰 같은 거 있으면 북한 식당 종업원 여러분 하면서 도망치시라요. 이러고 싶어요.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준과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너 나가 이렇게 보내주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삼박자가 항상 맞아야 돼요. 대학 가는데도 아버지 권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삼박자가 있었다면 저희 쪽으로 나가는 데는 뭐가 있었냐면 인물 심사라고 해서 일단 그 인물 체격이 합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량이 또 문제였고 그리고 집안 토대가 좋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 무슨 불순분자가 섞여 있다. 이러면 저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도 못 나가요. 그 이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북한의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 문고리 잡을 때까지 나간다고 하지 말아라. 안 믿는다고.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무슨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실 때처럼 북한 어머니들 그렇게 해외 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북한에서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많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열악하죠, 진짜. 안 가죠, 죽어도. 맞아요. 농촌은 정말 저도 그게 북한에 살면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쌀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왜 정작 쌀을 못 먹을까? 1차적으로 쌀을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쌀을 마음껏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늘 농촌 농원,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고등학교 때부터
만 14살 때부터 해마다 한 달씩 농촌동호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농활 체험 같은 건데 나가서 모내기 기간에 이제 같이 다 수동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모내기 하고 뭐 학생들도 도와주고 이러는 건데 거기서 그 농촌동원을 나가는 그 농장 지역에서는 저희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저희가 오면은 먹을 쌀, 뭐 그다음에 이제 기름, 뭐 그 반찬거리부터 시작해서 간식까지 다 가지고 가니까 맞아. 거기서라도 뭐 하나라도 이제 얻어먹을까? 떨어질 콧거물이지. 그쵸. 그래서 막 저희가 어떤 집에다가 이제 식당이라고 지정해놓고 거기서 밥 해먹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 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한 또 경쟁률이 치열하대요. 우리가 먹고 남은 것들을 이제 그 집에 돼지가 먹으면 돼지가 그렇게 잘 크는 거예요. 그 농장에서 제일 잘 크는 거예요. 그 돼지가 거의 2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이제 뭐 사탕 같은 것도 비닐에 싼 사탕 뭐 이런 거 먹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 비닐 잘 보관해라. 그걸 농촌 애들이 보면은 자괴감, 그러니까 네. 일 안 하려고 상대적. 한다. 그렇죠.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막 그걸 막 땅바닥에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어쨌든 뭐 빵을 먹든 사탕을 먹든 저희도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촌 애들은 그걸 구경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들이 드시는 식량을 봤는데 쌀알이 거의 안 보였어요. 진짜 풀, 무슨 약간 밀가루. 콩잎 같은 뭐 이런 거 이제 섞어서 이렇게 풀죽을 정말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농촌에서 안 태어나서 그때는 그 짧은 머리로 그 생각을 했죠.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낳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진짜 이게 농촌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인이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죽어도 농촌은 시집 안 간다. 오죽했으면 북한이 노래 도시처녀 시집 와요라는 노래를 만들었을까 싶거든요. 이제 왔다 가요로 네. 돼버렸어요. 왔다 가요. 도시처녀 왔다 가요. 그렇게 됐구나. 하도 이제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무슨 그 인프라가 거의 도시랑 거의 비슷하게 다 갖춰져 있고 필수적인 것들은 다 있으니까 생활에서 불편함을 모르는데 일단 북한의 농촌은 평양만 딱 내놓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하라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열악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무슨 다른 나라에 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를 이제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섞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 진짜 이게 농촌이라는 곳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농촌 지원 나갈 때 힘 있는 돈 있는 부모님들은 그 나가서 애들이 이제 고생하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렇게 못뜨기 못내기 체험 정도가 아니고 생존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니까 애처로우니까 아예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 딸 빼는 조건으로 이제 학급이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뭐 밀가루 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야 농촌은 정말 못 살 때다 이런 인식이 엄청 박혀 있었죠. 요즘에 제 꿈이 하나 생겼는데 기농을 하는 게 꿈이 대한민국이라서 이게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땅은 진짜 엄청 비옥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5도 2천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봤는데 내 손으로 심은 오이 모종에서 거의 OECBM이다. 여기 이만한 거 이런 걸 수확할 때 그 있잖아요 뿌듯함이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란 땅이 진짜 비옥하구나 그걸 느꼈었습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 뭐 장마당 세대니까 뭐 한국에 대한 소문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동경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교 때 뭐 봤어요? 우리 예시는 드라마 엄청 많이 그렇죠. 우리 그냥 이제 혁명동지 드라마 혁명동지지. 근데 이게 뭐 대놓고 보지는 못하고 정말 몰래 목숨 걸고 봤는데 대신 안 걸리면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때 김정일 정권 때니까 혼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시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걸려가지고 걔네를 앞에다 세워놓고 공포스럽게 걔네 재판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막을 수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재미있으면 사람을 저렇게 잡아가두겠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려가지고 반대로 애들이 찾아보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요즘에 강연 자료에 제목을 안 말한대요. 제목을 안 말하고 그러니까 남조선 드라마 보지, 그러니까 이게 물순록함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개성공단이 한때 또 엄청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개성공단이 그때 있었을 때 평양에도 막 소문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천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쵸. 개성공단에서부터 평양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북한은 초소라고 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는 길목마다 군인들이 지켜요. 그래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뭐 차들도 단속하고 지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단속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소에서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천이 그렇게 단속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천 같은 거만 몰래 평양에 팔려고 가져다가 뭐 단속돼가지고 군인들이 그걸 빼달려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고 뭐 초코파이 가져오다가 단속되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저는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게 막 개성공단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들이라고 했죠. 남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생활총알을 안 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구나.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생활총알이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활총알가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사고를 못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야, 생활총알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 근데 야, 그 남조선 사람들은 한 3번 지가 가면 웃으면서 어느 뭐 띵띵 씨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비판 한 번 없이 뭔가가 돌아간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생활총알을 안 하는 세상이 있구나. 그런. 나는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드라마로 잘못 배운 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대한민국 그 KBS에서 방영했던 꽃보다 남자였어요. 네. 잘못 봤죠, PD님 이거 분명. 그 학교 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근인이셨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사상적으로 많이 무장되어 있던 애인데 정말 비판적으로 보겠다고 했던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고선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 빠순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아까 전에 조선을 위하여 배워야 된다. 그거랑 그리고 남조선 어린이들 너무 헐벗고 굶주린다. 명동에 가면 내 눈 사주세요. 그 소녀 있다 그러고 그리고 미군의 군홧발 밑에서 구두 닦기 하고 껌파리 하고 신문 팔고 이런 소년들이 우글우글한데 걔네를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남조선 헐벗고 굶주린다는 그 남조선 드라마에서 이민호 오빠는 헬기 타고 학교 갔더라. 헬기 타고 학교 갔다. 그 망치로 딱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조선 드라마가 거짓말하는지 선생님이 거짓말하는지 한 번 이제 꽂히면 몰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밝혀낸다 싶어서 하나 두 개 이제 보다 보니까 교육으로 이제 다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선생님이 거짓말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를 깨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 벌러 나가겠다고 그렇게 길을 썼던 이유도 혹시 이민호 오빠가 나를 보러 와주지 않겠냐 뭐 그런 뭐 같지 않은 미련을 가지고 해로 이제 첫 발을 내디뎠었는데 그런 이유도 거기 작동이 됐었습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이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북한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양강도 해산이라든지 또 신의주 뭐 이런 지역들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죠. 하지만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탈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잘 산다는 것도 알아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탈북을 결심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게 내가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인데 우리는 국정원 정도 되겠죠.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모든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뭐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이제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 탈북을 결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그러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실제 체험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의 증언들이나 또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식들을 북한에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국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유가 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랑 실제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정말 좋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뭐 국정원 가면 정보 빼고 다 죽이고 심지어는 복숭아뼈 밑에다가 무슨 칩을 넣어서 뭐 그게 뭐 정보를 다 빼가고 이런 이제 소문들이 있었는데 탈북민이 와서 직접 생활한 거를 그대로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보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 중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한국에 대한 소문을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되게 가까운 한두 명한테서 그냥 들어서 그 사실을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 남조선에서는 1억 모으기 운동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 막 그 군방이었을 것 같아요. 그 1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렇게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큰 숫자니까 써본 적은 없는데 1억이라고 하길래 그냥 1억은 얼마나 될까?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이제 100만 달러 정도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멈출까? 그걸 그때 말씀하시는 게 원래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중에 깡패들이 이제 자기 구역 정리하면서 이제 돈 안 내는 그 주점 같은 거 이제 막 뒤집어 막 돈 내라고 그러고 막 그거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그 아주머님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1억 원이었나고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거 팔아서 1억을 먹는다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의미를 알죠 대충.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좀 매치가 안 됐어요. 그렇게 뭐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한마디로 핍박받는 느낌인데 막 뒤집어 엎고 짓밟히고 이런 느낌인데 그 와중에 그런 큰 돈을 먹는다고 하니까 사실인가? 뭐 이런 내용을 또 말씀드리니까 또 그 비슷한 걸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았구나. 아무래도 조금 이제 통제는 하는데 제일 관심 있는 것이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남조선에 대한 관심이 제일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북한 속에서. 게다가 이제 교육받은 거랑 너무 다르니까 드라마가 들어올 만큼 들어와서 잘 산다는 건 다 아는데 대체 어느 만큼 잘 살아야 하는데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들었었는데 막 남조선에서는 비행기 타고 출퇴근한다더라 막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왜 가능하냐고. 근데 이제 비행기라는 게 진짜 북한에서 살면은 죽을 때까지 한번 타볼까 말까 한 그런 거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타고 출퇴근한다고 그래서 뭔 소린가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국내선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은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 그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이게 이제 남조선 사람이다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하실 때인 것 같은데, 유엔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큰 국제적인 기구라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자를 이제 그 한국 사람이 한다라고 하니까 대체 그러면 남조선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길래 거기에 책임자를 그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가능한 거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거든요. 8년 전부터 간 거였던 것 같아요. 2000년대부터 2008 세계진 티셔츠가 더 와요. 무슨 베이징 올림픽 한다고 막 북한에서도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자서 20년 전에 이미 올림픽 했어. 그래서 88 올림픽으로 아버님이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어떻게 우리 아빠는 그걸 어떻게 알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시아에서 제일 그 중국이 지금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보다 20년 전에 더 잘 나갔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밖에 안 되는데 그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야 키운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죠. 세계 10위 안에 한국이 들어간다. 근데 정말 과장되게 GDP가 뭔지도 모르면서 GDP가 3만 불이라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3만 불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잘 산다는 소문이 막 있다 보니까 숫자가 좀 오버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남조선 하면은 되게 잘 산다. 이제는 세계에서 막 허통칠 만큼 잘 산다. 이런 소문은 많이 퍼져 있죠. 기억에 남는 생활총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9살부터 15살 그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때부터는 청년동맹에 가입해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생활총화를 했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계속 보는데 계속 이제 생활총화를 꼭꼭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어떤 이야기, 말씀 같은 걸 이제 인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쵸, 뭐 내가 이렇게 못 살았다. 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부터 딱 띄워놓고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거를 내가 비판하려고 하면은 조직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를 인용해주고 그다음에 내 비판을 하고 여기서 상호 비판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호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걸 하거든요. 내 비판은 어떻게 짜낼 수가 있는데 네, 호성 비판이 제일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너가 나 해라, 내가 너 할게 막 서로 약속하고 친구들끼리 의가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누구 비판하겠습니다 하면 가만 앉아있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고치겠습니다 하고 앉아야 되는 그런 건데 그 몰타에 해외 노동자로 선발이 되어서 나갔을 때 몰타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생활총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답답했었는데 거기서 또 규정이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 외출을 나갈 때는 꼭 4명에서 나가야 된다. 4명 이상. 혼자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친구들 같은 그 방에서 숙식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다가 좀 늦었어요. 주말에 볼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1시에 들어왔어요. 숙소에. 갑자기 이제 사전투쟁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4명을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비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한참 그 북한에서 뭐 참대처럼 우리 당마를 보면서 살아가자, 불쓰게 살아가자, 막 이런 어떤 구호가 나돌던 때였어가지고 갑자기 뭐 니네 동네 갈대처럼 살지 말고 참대처럼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갈 때가 북한에서 갈 때는 여기 왔다 그래서 저번 주에 황색바람 들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그래요. 참대는 당만 바라보는 사람을 이제 충성분자를 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를 갈대라고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정신 번쩍 들었죠. 아니 하다 나한테 갈대라고 한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고 그 생활총화는 진짜 그때 해외 나가서는 생활총화 주된 비판 내용이 그거였어요. 내가 일을 잘 못해서 혁명가업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당의 충성 작업을 보러 나갔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당의 충성 작업을 이제 바치는 건데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월급을 요거밖에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했었고 일을 제일 못하는 친구를 계속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덩어는 막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막 아예 당의 경험업자로서 열심히 일을 못했다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비판을 했었었죠. 생활총화는 너무 많이 했어서 자아 비판, 자기 비판이랑 허상 비판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자아 비판도 일주일에 뭔가를 하나 잘못한 게 있어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좀 많았냐면 중학교 가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못 뜨다 보니까 버스가 정전돼서 잠깐 멈춰서 늦었어요. 그래서 뭐 10분 늦었어요. 근데 막 헐레벌떡 뛰어가면 가는 와중에 이번 주 생활총화가 생겼다 역할이라고 자아 비판할 때에도 뭔가 아주 심각하면 안 되거든. 회사에게 모시고 다니는 뭐 초상화에 내가 뭐 이렇게 스크래치를 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사생적인 문제니까 그런 결함은 범하면 안 되고 직업 같은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혹은 실수로 늦잠 자거나 해서 된 거니까 그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허상 비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지각한 애들 시험 봤는데 시험 성적 종합해서 꼴등한 애들이 완전 집중 포화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좀 못하겠어요. 원래 생활총화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고 그 생활총화 뭐 3시부터 4시까지라면은 그 시간 지나갈 때까지 붙이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같은 거에 생기니까 허상 비판할 사람 없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이제 비판을 하려고 빨리 다 나가는 거예요. 그날 다 같이 생활하니까 뭐 얘가 언제 지각하고 얘가 시험 점수 낳고 빨리 다 아는 상황에서 비판받을 사람이 내 눈에 보이거든요. 비판할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내 잘못 대충 말하고 그다음에 난 어성으로 비판합니다. 편하게 하는 거죠. 시간 남고 내가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할 만한 애들이 이미 다 비판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별로 결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애를 비판하자니 그 애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것 같고 아까 말한 막 아무리 봐도 비판할 사람 없고 하면 내가 너 할게 너도 다음에 나 해. 나중에 또 이렇게 서로를 비판 못하게 해갖고 이번 주는 내가 이렇게 다음 주에 내가 나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황당한 분과는 거 없어요. 황당하게 저는 그래서 북한에서 아주 생활을 잘했습니다가 비판은 아프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총화가 너무 이제 구색맞추기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뭔가 발전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해서 솔직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자주 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돼갖고 나중에 유학 나가서도 생활총화를 했거든요. 토요일에 가서 했는데 생활총화를 이렇게 진행하는 책임자조차도 이제 형식적으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생활총화 할게요. 몇 번에 와서 토론해라고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다가 안 나오고 있으면 빨리 나가 빨리 밥 먹자. 그러면 나가서 그래 형식적으로 또 하고 진행하는 사람이나 나가서 토론하는 사람이나 한 피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북한의 중고등학생 삶과 한국 중고등학생 삶의 차이는 어떤가요?
배우는 내용부터가 완전 다르죠. 예, 저는 정말 여기 와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 머리가 좋은 그 시기에.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표현하는 게 사진기 같은 맞아요. 무엇이든 보면 바로 그냥 기억해버린다. 사진처럼 기억해버리는 나이다라고 하거든요. 10대 초반이니까. 그때 이제 정말 그 쓸데없는 혁명 역사 이런 걸 배우고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부터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메모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메모리에 쓸데없는 저장을 다 그걸로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날짜도 잊혀 앉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 뭐 했다는 날 하면은 이제 북한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애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카드 섹션, 네, 그것도 다 이제 중학교 애들이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을 그렇게 막 동원시켜도 돈 한 푼 안 주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수업도 안 참가시키고 이제 그렇게 행사에 동원시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다. 5학년, 6학년을 거의 그때 이제 미적분 배울 때였거든요. 미적분을 배우긴 뭘 배워. 그냥 미적분 배울 시간에 나가서 저는 이제 그 아리랑에서 뭐 했냐면 곤봉 체조를 했는데 남자들은 다 카드 섹션하고 여자들은 이제 이 곤봉장 이제 리듬 체조를 했었는데 야, 좀 신기한 게 대한민국에 와서 한 20년 만에 곤봉을 드니까 그게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바로 돼요. 네, 다리만 못 찢었을 뿐이지 2년 동안을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시키니까 그 어린 애들이 얼마나 이제 그 열악했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13살, 14살 되는 애들이 지금 엄마 품에서 한창 어리광 부리면서 뭐 아침에 밥 뜨겁다, 밥이 차다 이렇게 투정 부릴 나이인데 그때 그 조직이라는 곳에 이제 망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팔못 붙이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당연히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북한에 남아있는 그 친구들한테 참 이건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북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좀 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 가는 게 목표인 친구들이 분명하게 있고,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좀 더 간부가 되거나, 뭐 좀 잘 사는 집이거나 하면은 더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간부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승진시키려고 대학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학교라도 보내서 이제 여자들은 대부분은 시집 잘 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시집 잘 가는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가 요리 전문학교 하나 나오면 그래도 여자가 요리를 전공했다 그러면 뭐 시집 가는 거는 되게 문제는 없거든요. 또 나름 또 이제 인기가 있는 직종이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그렇게 좀 많이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여자들은 시집을 잘 가는 직종 그런 쪽에를 이제 빠지려고 하고 남자들은 뭐 공부를 좀 해서 군대 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이제 사람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이 다 군대를 가기는 하니까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꿈 뭐 이런 건 없지 않을까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 알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고 하거든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꿈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너의 꿈이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과서처럼 대답하는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장군님이 참대 아들딸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라는 게 내가 꿀 수 없는 나라고 지정해 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특목고 과정을 거쳐서 내가 대학 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권력이 있다. 이런 집 애들은 한 번쯤은 꿈꿔볼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군님 군대가 되는 거니까 120개월 나가서 군사복무 열심히 하고 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 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두 분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봤자 한국에서 공부하면은 내 앞길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이대 가고 뭐 법대를 가든 하면은 탄탄대로가 펼쳐지잖아요. 나는 뭐 스트레스 받을지라도 직업에서 그래도 어쨌든 먹고 사는 건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그것도 별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간부여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직전까지 밀어주지 못하는 이상에는 공부만 해가지고는 절대 못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 아빠 다 공부를, 저희 오빠도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전혀 뭐 아니, 월급밖에 없었고 3, 4천 원? 그래도 제가 이제 외야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좀 받아오고 해서 제가 제일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 제일 돈 잘 벌어온 사람이 제일 집안에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분명 미니 씨는 남들보다 두뇌가 비상한 거는 이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말하지 마. 이게 여자라서 갈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정말 수제설이 들어도 여자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적인 신뢰로 보면 북한의 여성의 이제 인권, 그러니까 차별 뭐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공부랑 일단 담을 쌓았고 저는 이제 예체능 쪽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해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군인이셨는데 아빠의 한 달 월급이 대한민국 돈으로 1,000원이었어요. 달러로 1달러.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절대 월급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제 북한은 그 법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는 항상 그 돈이 부족한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크면 꼭 돈을 버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가 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창 북한의 그 해로 이제 그 파견을 나가서 평양냉면을 열심히 팔면 아버지의 월급에 160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숫자 계산 좀 해봐봐. 그 있잖아. 아빠가 1,000원을 받는데 내가 16만 원을 받으면 160배 맞지? 그치? 숫자적으로 160배. 일단 그래서 대한민국 돈으로 16만 원. 이제 달러로 한 140달러, 150달러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가 항아리만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매달렸죠, 거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캄보디아란 나라에 날아가게 됐는데 거기 날아가서 이제 평양냉면을 팔게 됐었습니다. 평양냉면이 이제 한 그릇에 8불이었거든요. 뭐 굳이 평양냉면 맛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해드릴게요. 더럽게 맛없습니다. 8달러짜리를 파는데 150달러밖에 안 되는 건.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16시간을 하루에 일하면서 한 달 30일을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16만 원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하루를 어디 일당을 다녀도 이거 이러면 악덕업주로 고소당할 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법에 걸려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메가폰 같은 거 있으면 북한 식당 종업원 여러분 하면서 도망치시라요. 이러고 싶어요.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준과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너 나가 이렇게 보내주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삼박자가 항상 맞아야 돼요. 대학 가는데도 아버지 권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삼박자가 있었다면 저희 쪽으로 나가는 데는 뭐가 있었냐면 인물 심사라고 해서 일단 그 인물 체격이 합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량이 또 문제였고 그리고 집안 토대가 좋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 무슨 불순분자가 섞여 있다. 이러면 저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도 못 나가요. 그 이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북한의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 문고리 잡을 때까지 나간다고 하지 말아라. 안 믿는다고.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무슨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실 때처럼 북한 어머니들 그렇게 해외 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북한에서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많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열악하죠, 진짜. 안 가죠, 죽어도. 맞아요. 농촌은 정말 저도 그게 북한에 살면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쌀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왜 정작 쌀을 못 먹을까? 1차적으로 쌀을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쌀을 마음껏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늘 농촌 농원,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고등학교 때부터
만 14살 때부터 해마다 한 달씩 농촌동호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농활 체험 같은 건데 나가서 모내기 기간에 이제 같이 다 수동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모내기 하고 뭐 학생들도 도와주고 이러는 건데 거기서 그 농촌동원을 나가는 그 농장 지역에서는 저희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저희가 오면은 먹을 쌀, 뭐 그다음에 이제 기름, 뭐 그 반찬거리부터 시작해서 간식까지 다 가지고 가니까 맞아. 거기서라도 뭐 하나라도 이제 얻어먹을까? 떨어질 콧거물이지. 그쵸. 그래서 막 저희가 어떤 집에다가 이제 식당이라고 지정해놓고 거기서 밥 해먹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 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한 또 경쟁률이 치열하대요. 우리가 먹고 남은 것들을 이제 그 집에 돼지가 먹으면 돼지가 그렇게 잘 크는 거예요. 그 농장에서 제일 잘 크는 거예요. 그 돼지가 거의 2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이제 뭐 사탕 같은 것도 비닐에 싼 사탕 뭐 이런 거 먹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 비닐 잘 보관해라. 그걸 농촌 애들이 보면은 자괴감, 그러니까 네. 일 안 하려고 상대적. 한다. 그쵸.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막 그걸 막 땅바닥에 묻기도 하고 뭐 이제 어쨌든 뭐 빵을 먹든 사탕을 먹든 저희도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촌 애들은 그걸 구경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들이 드시는 식량을 봤는데 쌀알이 거의 안 보였어요. 진짜 풀, 무슨 약간 밀가루. 콩잎 같은 뭐 이런 거 이제 섞어서 이렇게 풀죽을 정말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농촌에서 안 태어나서 그때는 그 짧은 머리로 그 생각을 했죠.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낳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진짜 이게 농촌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인이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죽어도 농촌은 시집 안 간다. 오죽했으면 북한이 노래 도시처녀 시집 와요라는 노래를 만들었을까 싶거든요. 이제 왔다 가요로 네. 돼버렸어요. 왔다 가요. 도시처녀 왔다 가요. 그렇게 됐구나. 하도 이제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무슨 그 인프라가 거의 도시랑 거의 비슷하게 다 갖춰져 있고 필수적인 것들은 다 있으니까 생활에서 불편함을 모르는데 일단 북한의 농촌은 평양만 딱 내놓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하라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열악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무슨 다른 나라에 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를 이제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섞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 진짜 이게 농촌이라는 곳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농촌 지원 나갈 때 힘 있는 돈 있는 부모님들은 그 나가서 애들이 이제 고생하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렇게 못뜨기 못내기 체험 정도가 아니고 생존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니까 애처로우니까 아예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 딸 빼는 조건으로 이제 학급이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뭐 밀가루 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야 농촌은 정말 못 살 때다 이런 인식이 엄청 박혀 있었죠. 요즘에 제 꿈이 하나 생겼는데 기농을 하는 게 꿈이 대한민국이라서 이게 그쵸? 이게 대한민국의 땅은 진짜 엄청 비옥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5도 2천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봤는데 내 손으로 심은 오이 모종에서 거의 OECBM이다. 여기 이만한 거 이런 걸 수확할 때 그 있잖아요 뿌듯함이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란 땅이 진짜 비옥하구나 그걸 느꼈었습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 뭐 장마당 세대니까 뭐 한국에 대한 소문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동경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교 때 뭐 봤어요? 우리 예시는 드라마 엄청 많이 그렇죠. 우리 그냥 이제 혁명동지 드라마 혁명동지지. 근데 이게 뭐 대놓고 보지는 못하고 정말 몰래 목숨 걸고 봤는데 대신 안 걸리면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때 김정일 정권 때니까 혼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시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걸려가지고 걔네를 앞에다 세워놓고 공포스럽게 걔네 재판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막을 수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재미있으면 사람을 저렇게 잡아가두겠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려가지고 반대로 애들이 찾아보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요즘에 강연 자료에 제목을 안 말한대요. 제목을 안 말하고 그러니까 남조선 드라마 보지, 그러니까 이게 물순록함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개성공단이 한때 또 엄청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네. 개성공단이 그때 있었을 때 평양에도 막 소문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천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쵸. 개성공단에서부터 평양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북한은 초소라고 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는 길목마다 군인들이 지켜요. 그래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뭐 차들도 단속하고 지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단속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소에서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천이 그렇게 단속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천 같은 거만 몰래 평양에 팔려고 가져다가 뭐 단속돼가지고 군인들이 그걸 빼달려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고 뭐 초코파이 가져오다가 단속되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저는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게 막 개성공단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들이라고 했죠. 남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생활총알을 안 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구나.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생활총알이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활총알가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사고를 못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야, 생활총알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 근데 야, 그 남조선 사람들은 한 3번 지가 가면 웃으면서 어느 뭐 띵띵 씨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비판 한 번 없이 뭔가가 돌아간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생활총알을 안 하는 세상이 있구나. 그런. 나는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드라마로 잘못 배운 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대한민국 그 KBS에서 방영했던 꽃보다 남자였어요. 네. 잘못 봤죠, PD님 이거 분명. 그 학교 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근인이셨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사상적으로 많이 무장되어 있던 애인데 정말 비판적으로 보겠다고 했던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고선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 빠순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아까 전에 조선을 위하여 배워야 된다. 그거랑 그리고 남조선 어린이들 너무 헐벗고 굶주린다. 명동에 가면 내 눈 사주세요. 그 소녀 있다 그러고 그리고 미군의 군홧발 밑에서 구두 닦기 하고 껌파리 하고 신문 팔고 이런 소년들이 우글우글한데 걔네를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남조선 헐벗고 굶주린다는 그 남조선 드라마에서 이민호 오빠는 헬기 타고 학교 갔더라. 헬기 타고 학교 갔다. 그 망치로 딱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조선 드라마가 거짓말하는지 선생님이 거짓말하는지 한 번 이제 꽂히면 몰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밝혀낸다 싶어서 하나 두 개 이제 보다 보니까 교육으로 이제 다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선생님이 거짓말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를 깨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 벌러 나가겠다고 그렇게 길을 썼던 이유도 혹시 이민호 오빠가 나를 보러 와주지 않겠냐 뭐 그런 뭐 같지 않은 미련을 가지고 해로 이제 첫 발을 내디뎠었는데 그런 이유도 거기 작동이 됐었습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이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북한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양강도 해산이라든지 또 신의주 뭐 이런 지역들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죠. 하지만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탈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잘 산다는 것도 알아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탈북을 결심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게 내가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인데 우리는 국정원 정도 되겠죠.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모든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뭐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이제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 탈북을 결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그러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실제 체험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의 증언들이나 또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식들을 북한에 전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국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유가 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랑 실제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정말 좋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뭐 국정원 가면 정보 빼고 다 죽이고 심지어는 복숭아뼈 밑에다가 무슨 칩을 넣어서 뭐 그게 뭐 정보를 다 빼가고 이런 이제 소문들이 있었는데 탈북민이 와서 직접 생활한 거를 그대로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보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 중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한국에 대한 소문을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되게 가까운 한두 명한테서 그냥 들어서 그 사실을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 남조선에서는 1억 모으기 운동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 막 그 군방이었을 것 같아요. 그 1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렇게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큰 숫자니까 써본 적은 없는데 1억이라고 하길래 그냥 1억은 얼마나 될까?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이제 100만 달러 정도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멈출까? 그걸 그때 말씀하시는 게 원래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중에 깡패들이 이제 자기 구역 정리하면서 이제 돈 안 내는 그 주점 같은 거 이제 막 뒤집어 막 돈 내라고 그러고 막 그거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그 아주머님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1억 원이었다고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팔아서 1억을 먹는다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의미를 알죠, 대충.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좀 매치가 안 됐어요. 그렇게 뭐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한마디로 핍박받는 느낌인데 막 뒤집어 엎고 짓밟히고 이런 느낌인데 그 와중에 그런 큰 돈을 먹는다고 하니까 사실인가? 뭐 이런 내용을 또 말씀드리니까 또 그 비슷한 걸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았구나. 아무래도 조금 이제 통제는 하는데 제일 관심 있는 것이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남조선에 대한 관심이 제일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북한 속에서. 게다가 이제 교육받은 거랑 너무 다르니까 드라마가 들어올 만큼 들어와서 잘 산다는 건 다 아는데 대체 어느 만큼 잘 살아야 하는데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들었었는데 막 남조선에서는 비행기 타고 출퇴근한다더라 막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왜 가능하냐고. 근데 이제 비행기라는 게 진짜 북한에서 살면은 죽을 때까지 한번 타볼까 말까 한 그런 거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타고 출퇴근한다고 그래서 뭔 소린가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국내선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은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 그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이게 이제 남조선 사람이다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하실 때인 것 같은데, 유엔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큰 국제적인 기구라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자를 이제 그 한국 사람이 한다라고 하니까 대체 그러면 남조선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길래 거기에 책임자를 그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가능한 거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거든요. 8년 전부터 간 거였던 것 같아요. 2000년대부터 2008 세계진 티셔츠가 더 와요. 무슨 베이징 올림픽 한다고 막 북한에서도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자서 20년 전에 이미 올림픽 했어. 그래서 88 올림픽으로 아버님이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어떻게 우리 아빠는 그걸 어떻게 알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시아에서 제일 그 중국이 지금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보다 20년 전에 더 잘 나갔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밖에 안 되는데 그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야 키운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죠. 세계 10위 안에 한국이 들어간다. 근데 정말 과장되게 GDP가 뭔지도 모르면서 GDP가 3만 불이라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3만 불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잘 산다는 소문이 막 있다 보니까 숫자가 좀 오버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남조선 하면은 되게 잘 산다. 이제는 세계에서 막 허통칠 만큼 잘 산다. 이런 소문은 많이 퍼져 있죠. 기억에 남는 생활총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9살부터 15살 그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때부터는 청년동맹에 가입해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생활총화를 했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계속 보는데 계속 이제 생활총화를 꼭꼭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어떤 이야기, 말씀 같은 걸 이제 인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쵸. 뭐 내가 이렇게 못 살았다. 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부터 딱 띄워놓고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거를 내가 비판하려고 하면은 조직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를 인용해주고 그다음에 내 비판을 하고 여기서 상호 비판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호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걸 하거든요. 내 비판은 어떻게 짜낼 수가 있는데 네, 호성 비판이 제일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너가 나 해라, 내가 너 할게 막 서로 약속하고 친구들끼리 의가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누구 비판하겠습니다 하면 가만 앉아있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고치겠습니다 하고 앉아야 되는 그런 건데 그 몰타에 해외 노동자로 선발이 되어서 나갔을 때 몰타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생활총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답답했었는데 거기서 또 규정이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 외출을 나갈 때는 꼭 4명에서 나가야 된다. 4명 이상. 혼자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친구들 같은 그 방에서 숙식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다가 좀 늦었어요. 주말에 볼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1시에 들어왔어요. 숙소에. 갑자기 이제 사정수장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4명을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비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한참 그 북한에서 뭐 참대처럼 우리 당마를 보면서 살아가자, 불쓰게 살아가자, 막 이런 어떤 구호가 나돌던 때였어가지고 갑자기 뭐 니네 동네 갈 때처럼 살지 말고 참대처럼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갈 때가 북한에서 갈 때는 여기 왔다 그래서 저번 주에 황색바람 들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그래요. 참대는 당만 바라보는 사람을 이제 충성분자를 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를 갈대라고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정신 번쩍 들었죠. 아니 하다 나한테 갈대라고 한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고 그 생활총화는 진짜 그때 해외 나가서는 생활총화 주된 비판 내용이 그거였어요. 내가 일을 잘 못해서 혁명가업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당의 충성 작업을 보러 나갔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당의 충성 작업을 이제 바치는 건데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월급을 요거밖에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했었고 일을 제일 못하는 친구를 계속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덩어는 막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막 아예 당의 경험업자로서 열심히 일을 못했다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비판을 했었었죠. 생활총화는 너무 많이 했어서 자아 비판, 자기 비판이랑 허상 비판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자아 비판도 일주일에 뭔가를 하나 잘못한 게 있어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좀 많았냐면 중학교 가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못 뜨다 보니까 버스가 정전돼서 잠깐 멈춰서 늦었어요. 그래서 뭐 10분 늦었어요. 근데 막 헐레벌떡 뛰어가면 가는 와중에 이번 주 생활총화가 생겼다 약간이라고 자아 비판할 때에도 뭔가 아주 심각하면 안 되거든. 회사에게 모시고 다니는 뭐 초상화에 내가 뭐 이렇게 스크래치를 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사생적인 문제니까 그런 결함은 범하면 안 되고 직업 같은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혹은 실수로 늦잠 자거나 해서 된 거니까 그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허상 비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지각한 애들 시험 봤는데 시험 성적 종합해서 꼴등한 애들이 완전 집중 포화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좀 못하겠어요. 원래 생활총화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고 그 생활총화 뭐 3시부터 4시까지라면은 그 시간 지나갈 때까지 붙이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같은 거에 생기니까 허상 비판할 사람 없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이제 비판을 하려고 빨리 다 나가는 거예요. 그날 다 같이 생활하니까 뭐 얘가 언제 지각하고 얘가 시험 점수 나고 빨리 다 아는 상황에서 비판받을 사람이 내 눈에 보이거든요. 비판할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내 잘못 대충 말하고 그다음에 난 어성으로 비판합니다. 편하게 하는 거죠. 시간 남고 내가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할 만한 애들이 이미 다 비판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별로 결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애를 비판하자니 그 애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것 같고 아까 말한 막 한물 입어서 비판할 사람 없고 하면 내가 너 할게. 너도 다음에 나 해. 나중에 또 이렇게 서로를 비판 못하게 해갖고 이번 주는 내가 이렇게 다음 주에 내가 나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황당한 분과는 거 없어요. 황당하게 저는 그래서 북한에서 아주 생활을 잘해서 상당한 비판은 앞으로받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총화가 너무 이제 구색맞추기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뭔가 발전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해서 솔직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자주 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돼갖고 나중에 유학 나가서도 생활총화를 했거든요. 토요일에 가서 했는데 생활총화를 이렇게 진행하는 책임자조차도 이제 형식적으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생활총화 할게요. 몇 번에 와서 토론해라고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다가 안 나오고 있으면 빨리 나가 빨리 밥 먹자. 그러면 나가서 그래 형식적으로 또 하고 진행하는 사람이나 나가서 토론하는 사람이나 피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북한의 중고등학생 삶과 한국 중고등학생 삶의 차이는 어떤가요?
배우는 내용부터가 완전 다르죠. 예, 저는 정말 여기 와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 머리가 좋은 그 시기에.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표현하는 게 사진기 같은 맞아요. 무엇이든 보면 바로 그냥 기억해버린다. 사진처럼 기억해버리는 나이다라고 하거든요. 10대 초반이니까. 그때 이제 정말 그 쓸데없는 혁명 역사 이런 걸 배우고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부터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메모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메모리에 쓸데없는 저장을 다 그걸로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날짜도 잊혀 앉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 뭐 했다는 날 하면은 이제 북한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애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카드 섹션, 네, 그것도 다 이제 중학교 애들이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을 그렇게 막 동원시켜도 돈 한 푼 안 주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수업도 안 참가시키고 이제 그렇게 행사에 동원시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다. 5학년, 6학년을 거의 그때 이제 미적분 배울 때였거든요. 미적분을 배우긴 뭘 배워. 그냥 미적분 배울 시간에 나가서 저는 이제 그 아리랑에서 뭐 했냐면 곤봉 체조를 했는데 남자들은 다 카드 섹션하고 여자들은 이제 이 곤봉장 이제 리듬 체조를 했었는데 야, 좀 신기한 게 대한민국에 와서 한 20년 만에 곤봉을 드니까 그게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바로 돼요. 네, 다리만 못 찢었을 뿐이지 2년 동안을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시키니까 그 어린 애들이 얼마나 이제 그 열악했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13살, 14살 되는 애들이 지금 엄마 품에서 한창 어리광 부리면서 뭐 아침에 밥 뜨겁다, 밥이 차다 이렇게 투정 부릴 나이인데 그때 그 조직이라는 곳에 이제 망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팔못 붙이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당연히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북한에 남아있는 그 친구들한테 참 이건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북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좀 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 가는 게 목표인 친구들이 분명하게 있고,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좀 더 간부가 되거나, 뭐 좀 잘 사는 집이거나 하면은 더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간부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승진시키려고 대학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학교라도 보내서 이제 여자들은 대부분은 시집 잘 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시집 잘 가는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가 요리 전문학교 하나 나오면 그래도 여자가 요리를 전공했다 그러면 뭐 시집 가는 거는 되게 문제는 없거든요. 또 나름 또 이제 인기가 있는 직종이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그렇게 좀 많이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여자들은 시집을 잘 가는 직종 그런 쪽에를 이제 빠지려고 하고 남자들은 뭐 공부를 좀 해서 군대 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이제 사람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이 다 군대를 가기는 하니까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꿈 뭐 이런 건 없지 않을까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 알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고 하거든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꿈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너의 꿈이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과서처럼 대답하는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장군님이 참대 아들딸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라는 게 내가 꿀 수 없는 나라고 지정해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특목고 과정을 거쳐서 내가 대학 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권력이 있다. 이런 집 애들은 한 번쯤은 꿈꿔볼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군님 군대가 되는 거니까 120개월 나가서 군사복무 열심히 하고 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 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두 분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봤자 한국에서 공부하면은 내 앞길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이대 가고 뭐 법대를 가든 하면은 탄탄대로가 펼쳐지잖아요. 나는 뭐 스트레스 받을지라도 직업에서 그래도 어쨌든 먹고 사는 건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그것도 별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간부여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직전까지 밀어주지 못하는 이상에는 공부만 해가지고는 절대 못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 아빠 다 공부를, 저희 오빠도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전혀 뭐 아니, 월급밖에 없었고 3, 4천 원? 그래도 제가 이제 외야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좀 받아오고 해서 제가 제일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 제일 돈 잘 벌어온 사람이 제일 집안에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분명 미니 씨는 남들보다 두뇌가 비상한 거는 이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말하지 마. 이게 여자라서 갈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정말 수제설이 들어도 여자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적인 신뢰로 보면 북한의 여성의 이제 인권, 그러니까 차별 뭐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공부랑 일단 담을 쌓았고 저는 이제 예체능 쪽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해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군인이셨는데 아빠의 한 달 월급이 대한민국 돈으로 1,000원이었어요. 달러로 1달러.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절대 월급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제 북한은 그 법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는 항상 그 돈이 부족한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크면 꼭 돈을 버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가 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창 북한의 그 해로 이제 그 파견을 나가서 평양냉면을 열심히 팔면 아버지의 월급에 160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숫자 계산 좀 해봐봐. 그 있잖아. 아빠가 1,000원을 받는데 내가 16만 원을 받으면 160배 맞지? 그치? 숫자적으로 160배. 일단 그래서 대한민국 돈으로 16만 원. 이제 달러로 한 140달러, 150달러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가 항아리만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열과성을 다해서 매달렸죠, 거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캄보디아란 나라에 날아가게 됐는데 거기 날아가서 이제 평양냉면을 팔게 됐었습니다. 평양냉면이 이제 한 그릇에 8불이었거든요. 뭐 굳이 평양냉면 맛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해드릴게요. 더럽게 맛없습니다. 8달러짜리를 파는데 150달러밖에 안 되는 건.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16시간을 하루에 일하면서 한 달 30일을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16만 원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하루를 어디 일당을 다녀도 이거 이러면 악덕업주로 고소당할 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법에 걸려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메가폰 같은 거 있으면 북한 식당 종업원 여러분 하면서 도망치시라요. 이러고 싶어요.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준과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너 나가 이렇게 보내주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삼박자가 항상 맞아야 돼요. 대학 가는데도 아버지 권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삼박자가 있었다면 저희 쪽으로 나가는 데는 뭐가 있었냐면 인물 심사라고 해서 일단 그 인물 체격이 합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량이 또 문제였고 그리고 집안 토대가 좋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 무슨 불순분자가 섞여 있다. 이러면 저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도 못 나가요. 그 이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북한의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 문고리 잡을 때까지 나간다고 하지 말아라. 안 믿는다고.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무슨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실 때처럼 북한 어머니들 그렇게 해외 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북한에서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많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열악하죠, 진짜. 안 가죠, 죽어도. 맞아요. 농촌은 정말 저도 그게 북한에 살면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쌀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왜 정작 쌀을 못 먹을까? 1차적으로 쌀을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쌀을 마음껏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늘 농촌 농원,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고등학교 때부터
만 14살 때부터 해마다 한 달씩 농촌동호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농활 체험 같은 건데 나가서 모내기 기간에 이제 같이 다 수동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모내기 하고 뭐 학생들도 도와주고 이러는 건데 거기서 그 농촌동원을 나가는 그 농장 지역에서는 저희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저희가 오면은 먹을 쌀, 뭐 그다음에 이제 기름, 뭐 그 반찬거리부터 시작해서 간식까지 다 가지고 가니까 맞아. 거기서라도 뭐 하나라도 이제 얻어먹을까? 떨어질 콧거물이지. 그쵸. 그래서 막 저희가 어떤 집에다가 이제 식당이라고 지정해놓고 거기서 밥 해먹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 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한 또 경쟁률이 치열하대요. 우리가 먹고 남은 것들을 이제 그 집에 돼지가 먹으면 돼지가 그렇게 잘 크는 거예요. 그 농장에서 제일 잘 크는 거예요. 그 돼지가 거의 2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이제 뭐 사탕 같은 것도 비닐에 싼 사탕 뭐 이런 거 먹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 비닐 잘 보관해라. 그걸 농촌 애들이 보면은 자괴감, 그러니까 네. 일 안 하려고 상대적. 한다. 그쵸.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막 그걸 막 땅바닥에 묻기도 하고 뭐 이제 어쨌든 뭐 빵을 먹든 사탕을 먹든 저희도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촌 애들은 그걸 구경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들이 드시는 식량을 봤는데 쌀알이 거의 안 보였어요. 진짜 풀, 무슨 약간 밀가루. 콩잎 같은 뭐 이런 거 이제 섞어서 이렇게 풀죽을 정말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농촌에서 안 태어나서 그때는 그 짧은 머리로 그 생각을 했죠.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낳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진짜 이게 농촌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인이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죽어도 농촌은 시집 안 간다. 오죽했으면 북한이 노래 도시처녀 시집 와요라는 노래를 만들었을까 싶거든요. 이제 왔다 가요로 네. 돼버렸어요. 왔다 가요. 도시처녀 왔다 가요. 그렇게 됐구나. 하도 이제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무슨 그 인프라가 거의 도시랑 거의 비슷하게 다 갖춰져 있고 필수적인 것들은 다 있으니까 생활에서 불편함을 모르는데 일단 북한의 농촌은 평양만 딱 내놓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하라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열악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무슨 다른 나라에 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를 이제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섞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 진짜 이게 농촌이라는 곳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농촌 지원 나갈 때 힘 있는 돈 있는 부모님들은 그 나가서 애들이 이제 고생하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렇게 못뜨기 못내기 체험 정도가 아니고 생존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니까 애처로우니까 아예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 딸 빼는 조건으로 이제 학급이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뭐 밀가루 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야 농촌은 정말 못 살 때다 이런 인식이 엄청 박혀 있었죠. 요즘에 제 꿈이 하나 생겼는데 기농을 하는 게 꿈이 대한민국이라서 이게 그쵸? 이게 대한민국의 땅은 진짜 엄청 비옥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5도 2천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봤는데 내 손으로 심은 오이 모종에서 거의 OECBM이다. 여기 이만한 거 이런 걸 수확할 때 그 있잖아요 뿌듯함이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란 땅이 진짜 비옥하구나 그걸 느꼈었습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 뭐 장마당 세대니까 뭐 한국에 대한 소문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동경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교 때 뭐 봤어요? 우리 예시는 드라마 엄청 많이 그렇죠. 우리 그냥 이제 혁명동지 드라마 혁명동지지. 근데 이게 뭐 대놓고 보지는 못하고 정말 몰래 목숨 걸고 봤는데 대신 안 걸리면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때 김정일 정권 때니까 혼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시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걸려가지고 걔네를 앞에다 세워놓고 공포스럽게 걔네 재판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막을 수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재미있으면 사람을 저렇게 잡아가두겠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려가지고 반대로 애들이 찾아보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요즘에 강연 자료에 제목을 안 말한대요. 제목을 안 말하고 그러니까 남조선 드라마 보지, 그러니까 이게 물순록함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개성공단이 한때 또 엄청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네. 개성공단이 그때 있었을 때 평양에도 막 소문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천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쵸. 개성공단에서부터 평양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북한은 초소라고 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는 길목마다 군인들이 지켜요. 그래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뭐 차들도 단속하고 지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단속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소에서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천이 그렇게 단속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천 같은 걸 막 몰래 평양에 팔려고 가져다가 뭐 단속돼가지고 군인들이 그걸 빼달려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고 뭐 초코파이 가져오다가 단속되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저는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게 막 개성공단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들이라고 했죠. 남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생활총알을 안 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구나.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생활총알이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활총알가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사고를 못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야, 생활총알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 근데 야, 그 남조선 사람들은 한 3번 지가 가면 웃으면서 어느 뭐 띵띵 씨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비판 한 번 없이 뭔가가 돌아간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생활총알을 안 하는 세상이 있구나. 약간 그런. 나는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드라마로 잘못 배운 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대한민국 그 KBS에서 방영했던 꽃보다 남자였어요. 네. 잘못 봤죠, PD님 이거 분명. 그 학교 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근인이셨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사상적으로 많이 무장되어 있던 애인데 정말 비판적으로 보겠다고 했던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고선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 빠순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아까 전에 조선을 위하여 배워야 된다. 그거랑 그리고 남조선 어린이들 너무 헐벗고 굶주린다. 명동에 가면 내 눈 사주세요. 그 소녀 있다 그러고 그리고 미군의 군홧발 밑에서 구두 닦기 하고 껌파리 하고 신문 팔고 이런 소년들이 우글우글한데 걔네를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남조선 헐벗고 굶주린다는 그 남조선 드라마에서 이민호 오빠는 헬기 타고 학교 갔더라. 헬기 타고 학교 갔다. 그 망치로 딱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조선 드라마가 거짓말하는지 선생님이 거짓말하는지 한 번 이제 꽂히면 몰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밝혀낸다 싶어서 하나 두 개 이제 보다 보니까 교육으로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선생님이 거짓말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를 깨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 벌러 나가겠다고 그렇게 길을 썼던 이유도 혹시 이민호 오빠가 나를 보러 와주지 않겠냐 뭐 그런 뭐 같지 않은 미련을 가지고 해로 이제 첫 발을 내디뎠었는데 그런 이유도 거기 작동이 됐었습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이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북한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양강도 해산이라든지 또 신의주 뭐 이런 지역들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죠. 하지만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탈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잘 산다는 것도 알아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탈북을 결심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게 내가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인데 우리는 국정원 정도 되겠죠.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모든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뭐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이제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 탈북을 결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그러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실제 체험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의 증언들이나 또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식들을 북한에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국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유가 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랑 실제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정말 좋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뭐 국정원 가면 정보 빼고 다 죽이고 심지어는 복숭아뼈 밑에다가 무슨 칩을 넣어서 뭐 그게 뭐 정보를 다 빼가고 이런 이제 소문들이 있었는데 탈북민이 와서 직접 생활한 거를 그대로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보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